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참 다시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기도 하고 당 내부의 문제가 외부 판단으로 뒤바뀌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에 비해 비교적 순탄했던 민주당이 참 어처구니 없다 싶기도 한데요. 현금 살포라는 돌발 상황을 맞았습니다. 지도부는 의혹이 제기된 당일 당사자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즉각 제명했는데 이례적으로 빠르게 조치한 걸 놓고 정치적 해석이 다양합니다. 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칸쿤 출장 논란과 통일교 의혹에도 오늘 출마 선언을 강행한 전재수 의원 사례와 비교하면 대처하는 자세가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김 지사 심야 제명 소식부터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박균택 윤리감찰단장이 속속 회의장으로 향합니다. 어젯밤 9시쯤 열린 긴급 최고위에선 40분 만에 만장일치로 김관영 전북지사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김 지사가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CCTV가 공개된 당일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본인의 직접 소명을 굳이 받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백한 사안이다. 이렇게 최고위원들이 판단하게 된 겁니다. 김 지사는 성실히 소명하려 했지만 기회조차 없이 결정돼 참담하다며 당이 광야로 내쳤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 했는데 일각에선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민주당 텃밭인 데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관측이 많은 만큼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김 지사가 제명되면서 다음 주 치러질 당내 경선은 3선 안호영 의원과 재선 이원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안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되고 이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김 지사는 당내 비주류로 전격적인 제명 결정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서 후보를 내는 건 모렴치라며 민주당의 무공천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관영 지사에 대한 대응과 달리 이른바 명픽으로 꼽히는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관련 의혹은 민주당 차원에서 엄호하고 있습니다.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조치에 이어 국회 윤리위 제소 카드까지 꺼냈는데 김 의원의 이른바 입틀막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창석 기자입니다.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과 2023년 멕시코 출장에 동행했던 A 주무관은 지난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채용됐습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개 경쟁 채용을 해야 하는데 구청 홈페이지나 서울 일자리 포털 등 어떤 곳에서도 모집 공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후보 측에 채용 공고문과 선발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공채로 선발한 게 맞고 자료도 존재한다고 반박하며 공개 요구에 대해선 정보 공개 청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여성위원회 논평을 통해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잇따라 비판한 데 이어 당 차원 고발과 윤리위 제소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요. 대중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언어로 표를 구걸하려는 김 의원의 행태는 분노를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의 성비위에 침묵하던 사람들이 이제와 윤리위 운운한다며 문제 제기를 못하게 입틀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경유지에서 입학을 합니까? 경유지에서 스노클링 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미스터 칸쿤 지키자고 민주당이 자신들의 체면까지 깎아먹는 게 아닌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질문을 혐오 낙인으로 입막음하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통일교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은 의혹으로 검경 합동수사단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수사가 넉 달째 지지부진하면서 이 일 잘하는 시장을 앞세우며 출마를 강행한 겁니다.
전 의원은 출마 선언 뒤 수사 관련 질문에는 날선 반응도 보였다는데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 해수부청사 앞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해수부 이전으로 시작된 부산 부활의 기적을 해양수도 부산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통일교 의혹 수사 관련 질문이 나오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일 좀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넉 달 전 해수부 장관에서 물러났습니다. 8달 전 특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이 처음 나왔지만 이후 경찰과 합수본 소환 조사는 각각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결백하기 때문에 지난 3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고단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불거진 지 2달 만에 구속된 권성동 의원과 달리 유독 전 의원 수사만 지지부진하다며 형평성을 지적했고 개혁신당은 김관영 지사는 버리고 전 의원은 지키는 기준이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의 윤리 기준은 원칙이 아니라 선거와 당내 권력 투쟁의 함수가 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수사 회피처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고 주진우 예비후보도 불명예 퇴진해놓고 해수부 이전을 성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복잡합니다.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다른 컷오프 당사자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례적으로 재판장에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연이틀 사법부를 향해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만간 조호영 의원에 대해 가처분 여부가 나올 텐데요. 상당한 분수령이 될 듯합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러자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이정윤 충남 홍성군수 예비후보, 오늘 이범석 청주시장이 가처분을 냈습니다. 내일도 서울 강남구에서 가처분 신청이 예고돼 있습니다. 경선 배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분위기가 커지자 장동혁 대표는 이틀 연속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남부지법을 향해 특정 재판부가 국민의힘 사건을 셀프 배당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겁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사신청 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해당 재판부에서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는 배당 방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당 지도부는 사실상 전담재판부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덕흠 신임 공관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경선이 원칙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관위는 추가 회의를 거쳐 가처분이 인용된 김영환 지사를 포함해 충북지사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김관영 미스터리입니다. 네, 지금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김관영 전북지사를 아주 전격적으로 제명을 네. 했습니다. 초고속 제명이다 이러는데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 지사의 금품 제공 의혹은 정청래 대표가 어제 오전 긴급 감찰을 지시하면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전날 경찰의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조치에 들어갔고 반나절 만에 제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례적인 초고속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정 대표가 그동안 이 돈 봉투 없는 클린 선거 원칙을 강조해 왔는데 네. 명백히 이걸 어겼다. 그래서 일벌백계한 것이다. 그리고 또 돈 주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본인도 인정했으니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다른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친청 후보 밀어주기를 위한 정치적 제명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 뭐 배경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김 지사가 일단 친명도 친청도 아닌 개파색이 엷은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강성 지지층에서는 계엄 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예. 근데 반면에 김 지사의 경쟁 후보는 정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 대표가 징계를 통해서 경선 판도를 결과적으로는 뒤엎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징계 기준이 뭐냐,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가요? 네, 뭐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민주당은 2021년 돈봉투 사건 때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나중에 자진 탈당하라 권유는 했지만 제명, 출당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논란도 있었죠. 그때도 탈당 권유만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전재수 의원이 문제가 됐는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을 오늘 했습니다. 예. 금품 제공 증언도 나왔죠. 예. 그런데 장관직에서만 물러났을 뿐 징계나 공천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 지사는 수사를 받기도 전에 하루 만에 제명이 되다 보니까 예.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며칠 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구먼요. 네, 넉 달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그게 네. 왜 지금 터졌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작년 11월 말, 11월 30일 날 있었던 일인데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인 어제 갑자기 불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이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가 예. 경선 시점에 맞춰 터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지도부가 또 검찰 고발 즉시 조치한 것도 지도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네. 뭐 제보자나 고발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경선판이 완전히 뒤흔들어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근데 증거가 너무 명확한 건 맞아요. 직접 맞습니다. 돈 봉투를 건네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돈을요. 근데 김 지사 말대로 이걸 회수를 했다면 네,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아. 네, 이 대리비 68만 원을 모두 회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여당에서는 나눠준 대리비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대리비를 다 돌려주지 않았다는 진술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설사 대리비를 회수해 받았다고 해도 네. 기부 행위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처벌을 면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 음주로 인한 법률 착오라고 책임을 피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네. 법률상. 다만 청년들한테 일회성으로 소액을 준 거였고요. 예. 또 일부라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 이런 것들이 양형에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과거 사례를 참고로 얘기해 드리자면 네. 고사 있죠.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에 7만 원을 꽂은 출마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처벌은 받았지만 당선 무효는 피했다고 합니다. 뭐 액수가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이런 그렇죠. 케이스는요. 네. 자, 근데 김 지사가 가처분을 내거나 혹시 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선거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뭐 김 지사가 세 가지 선택이 있죠. 뭐 가처분 신청으로 제명에 불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소속 출마하는 것. 세 번째는 다 포기하고 불출마하는 것인데요. 김 지사는 오늘 책무를 버리지 않고 길을 찾겠다고 했죠. 이걸로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처럼 보이는데 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증거가. 예. 본인도 인정했고 그러니까 네.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그러면 무소속 출마의 길이 있는 건데 예. 현직 지사이고 인지도가 높긴 하지만 돈 봉투와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간판 없이 이런 논란 속에 당선될 수 있겠느냐. 미지수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세 번째인데 오늘 갑자기 출마 의사를 안호영 의원이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의원과 손잡고 그를 밀어주는 거 아니냐. 원래도 단일화 얘기를 했던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선거 판도가 선택에 따라 상당히 뭐 흔들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참 김관영 지사 일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하냐 싶은 생각 좀 그렇죠. 드는데. 과거에 뭐 후배들 차비하라고 주긴 네. 했지만 요즘은 지사가 그러면 안 되죠. 맞습니다. 네. 네, 베이트 잘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에 파병하지 않는 동맹국들을 향해 또다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주한 미군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도움이 안 됐다고 했다는데요. 이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절 행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의 석유를 가져오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You just take their oil, but I'm not sure that the people in our country have the patience to do that, which is unfortunate.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은 테러리스트 한 명만 있어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콕 짚어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et South Korea, who is not helpful to us, by the way, let South Korea, we only have 45,000 soldiers in harm's way over there right next to a nuclear force.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데도 호르무즈에 파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나타낸 겁니다. 이번에도 실제 2만 8천 명 수준인 주한미군 수를 4만 5천 명으로 부풀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프랑스 등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파병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아내에게 학대당했다며 지난해 5월 베트남 방문 당시 전용기에서 내리기 전 브리지트 여사로부터 얼굴을 밀치듯 맞은 일을 조롱했습니다. 동맹국들의 비협조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탈퇴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승인이나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단순히 말폭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에 응하지 않았다는 걸 빌미로 안보나 관세 같은 분야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면 우리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우리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 영국과 프랑스 등 5개 나라를 직접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등 유럽 국가의 불만을 표출해왔지만 이번엔 한국이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 Let South Korea do it. 동맹마저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럼프의 특성상 한미 간 안보 현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동에 전환 배치된 주한미군 전력의 한국 재배치 지연, SSN과 전자권 전환과 같은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서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특히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기조에 맞춰서 주한미군 재배치를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한국을 비롯한 교역 국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 미국이 실질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다만 부활절 오찬 행사가 당초 비공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 조치를 염두에 둔 건 아닐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불만을 드러낸 데 대해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 하에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해서 중동 전쟁을 끝내려는 게 아니냐 많은 분들이 기대했었는데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전쟁 장기화와 유가 상승을 우려하는 여론을 달래는데 18분 연설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란을 향해선 극강의 타격을 가해 석기 시대로 돌려놓을 거라며 사실상의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여간의 이란 공격이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Their navy is gone, their air force is gone, their missiles are just about used up or beaten. Tonight I'm pleased to say that these core strategic objectives are nearing completion.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미사일 사거리를 들려 위협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전소 등을 매우 강력히 타격하겠다며 사실상 항복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전쟁이 종료돼도 핵 개발 움직임을 보이면 재차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이어진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등을 언급하며 이번 이란전은 짧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 미국의 석유와 가스 생산량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장기화와 유가 상승을 우려하는 민심을 의식한 겁니다. 18분 동안 이어진 대국민 연설에 당초 예상됐던 구체적 종전 방안은 없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국내 여론 달래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압박에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앞두고는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잇따라 공격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사일이 지상으로 내리꽂히며 굉음과 함께 폭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배치된 미군 조기경보 통제기와 공중급유기 등 걸프 지역 내 미군 자산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و سایت راداری کشف و رهگیری موشک‌ها و پهپادهای رزمی و سایت‌های جنگ الکترونیک مستقر در امارات را با پهپادهای هجومی مورد هجوم حملات خود قرار داد. 이란은 트럼프가 연설에서 제시한 전쟁 성과를 일축하며 더 참담하고 파괴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3주간 강한 타격을 예고한 것에 맞서 결사항전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란의 미사일 제조 능력이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트럼프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미군이 전혀 알지 못하고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장소에서 전략 군수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휴전 요청을 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سخنگوی وزارت امور خارجه اعلام کرد اظهارات ترامپ درباره درخواست آتشبس از سوی ایران کذب و بی‌اساس است. 미 정보 당국은 이란 정부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기대했던 금융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하루였습니다.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진정되던 국제 유가가 다시 튀어올랐고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4% 넘게 추락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을 하루 앞두고 어제 8% 넘게 급등했던 코스피. 오늘도 트럼프가 사실상 종전 선언을 할 거란 기대감에 1% 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 16분쯤 트럼프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예상 밖의 발언을 하자 But we could hit it and it would be gone and there's not a thing they could do about it. They have no anti-aircraft equipment. 코스피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강경 발언에 종전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고 각각 4%, 5%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1에서 2%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도 다시 들썩였습니다. 장중 97달러까지 떨어졌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07달러까지 다시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도 1,520원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당분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정학적 변수 저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지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세계 금융시장이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인류가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에 달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사람이 탄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탑승한 우주비행사에는 여성도 흑인도 있었습니다. 먼저 송무빈 기자입니다.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로켓이 지면에서 솟아오릅니다. 시민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영상으로 담습니다. 3, 2, 1, 현지 시간 1일 저녁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달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So today, April 1st, 2026, 6:35 p.m., NASA's Space Launch System rocket lifted off the pad, underwent a communications issue. There were no issues with the vehicle itself. 달 탐사 유인 우주선 발사는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입니다. Grew up during the Apollo era. Remember watching the landing on TV. So yeah, it's been something I've been wanting to do for a long time. Awe is the right word, you know. So just overwhelmed. 아르테미스 2호의 캡슐 오리온에는 4명의 우주 비행사가 탑승했습니다. 열흘간 달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비행 거리는 110만여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 기간 동안 우주 비행사들은 생명 유지 장치를 시험하고 우주 방사능 환경이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합니다. 지금까지 관찰하지 못한 달 표면도 눈으로 확인합니다. 고도별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제작한 큐브 위성도 함께 실렸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의 캡슐 오리온은 오는 10일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으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우주를 장악하려는 경쟁은 줄곧 치열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었다면 지금은 미중 간의 경쟁입니다. 왜 이렇게 우주에 돈을 쏟아붓냐 궁금하실 텐데 바로 우주의 수많은 자원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향후 목표는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1년 옛 소련의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인류 첫 우주 비행에 성공합니다. 8년 뒤 미국의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그리고 반세기 만에 미국은 다시 달 탐사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경쟁자는 바로 중국입니다. America will never again give up the moon. Now we find ourselves with a real geopolitical rival challenging American leadership in the high ground of space. 중국은 2003년 들어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뒤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고 토양도 채취했습니다. 올해는 달 남극에서 물과 얼음 탐사에 나섭니다. 全世界的人科学家都认为月球上有水，但谁也没有拿到过水。中国人要去找这个水，我们为了找这支水。 2030년 이전까지 유인 우주선의 달 착륙, 2035년까지 달의 국제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에 미국은 2028년까지 달 표면에 유인 우주선을 착륙시키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달 기지를 앞으로 7년 동안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대 인류 첫 화성 착륙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Why the South Pole? Well, it's home to water ice, an incredibly powerful space resource that can be converted to rocket fuel or even just used for drinking. 달 탐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탐사선 이름을 모두 달의 여신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외신들은 달에 먼저 기지를 건설한 나라가 자원 소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벚꽃놀이 이미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선 평년보다 10일이나 일찍 벚꽃이 폈습니다. 곳곳의 풍경을 이낙원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연분홍 꽃잎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길가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내 봄의 전령 벚꽃을 담아봅니다. 벚꽃이 너무 예쁘게 폈잖아요. 바람 쐬고 나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다음 주에는 또 못 보니까 오늘 충분히 봄 다 즐기고 가겠습니다. 나흘 전인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관측목에 벚꽃이 개화하면서 서울에서도 벚꽃이 공식 개화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엿새, 평년보다 열흘 빠른 속도입니다. 여의도와 석촌호수에선 내일부터 벚꽃 축제가 공식 개막하는데 이미 만개한 벚꽃길엔 평일에도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습니다. 흩날리는 꽃들 속에서 사람들의 웃음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빨리 질 것도 같아서 아이를 좀 일찍 하원을 시켜가지고 벚꽃 보여주고 싶어서 깔맞춤해서 나왔습니다. 주말엔 봄비가 예고돼 있어서 올해 벚꽃을 즐길 시간은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버린 딸과 사위가 구속됐습니다. 사건 당일 사위는 장모를 5시간이나 때렸고 그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이전에도 많이 때리셨습니까? 피해자가 죽을 줄 알고 때리셨습니까? 잠시 후 한 여성도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출석합니다. 유기 동참 왜 하셨습니까? 어머니 맞을 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하천에 버린 20대 딸과 사위입니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사위는 취재진 카메라를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위는 장모가 물건 정리를 안 하고 시끄럽다며 사건 당일 새벽 5시부터 5시간 동안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함께 구속된 딸이 때리다 쉬다를 반복하며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계속 때린 게 아니고 뭐 하다가 또 앉아있다가 뭐 말하다가 또 승진한만 때리고 새벽 시간대에 그랬잖아요. 경찰 조사 결과 사위는 지난 2월부터 한 달 넘게 장모를 수시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신에선 갈비뼈와 골반 등 신체 여러 곳이 부러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위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생긴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조만간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차량들에 부딪힌 뒤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5명이 다쳤습니다. 허유하 기자입니다. 골목길에서 천천히 나가던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대로로 튀어나가 지나가던 택시와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추돌당한 택시는 중앙분리대를 뚫고 반대 차선 버스 정류장을 덮칩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미아역 근처 골목을 나온 택시가 대로를 가로지르며 택시와 승용차를 추돌했고 그 충격에 대로를 달리던 택시가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정류장에 있던 2명을 포함해 5명이 다쳤습니다.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쾅 소리가 났거든요. 쾅 소리가 나고 그 차가 충격에 의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튼 거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승객 입장이었다고 하면 그 두려움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택시가 덮친 버스 정류장인데요. 가드레일이 파손돼 복구 작업 중입니다. 추돌 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는 사고 직후 그대로 달아났다가 약 2시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70대 택시기사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운전 부주의 등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가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사건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유치원 측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된 지 사흘 만입니다. 김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파란색 압수물 박스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유치원 앞에 서 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하고 그 피해자분께 저희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해서 애들도 약속에서 조용하자는 거입니다. 지난 2월 중환자실에서 독감 치료를 받다 숨진 20대 교사가 일했던 유치원입니다. 경찰이 이 유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작한 건 오늘 오후 6시쯤입니다. 유치원 측은 고인이 숨지기 나흘 전 날짜로 작성된 사직서를 지난 2월 20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사는 혼수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의원 면직에 대해서 알아서 해달라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사직 퇴직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안 나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교사 근무 기록부를 포함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 여쭤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도 좀 기능이 있어서. 경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실제 문서 위조가 있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문제, 고물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가뜩이나 심각했는데 전쟁까지 길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닭고기부터 커피까지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뛰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로도 번질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임유진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닭고기 판매대.
부쩍 오른 가격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몇 년 사이에 계속 오르기 시작해갖고 내려가질 않고 계속 오르더라고요. 치마는 금방이에요. 과일값도 비싸고 뭐 다 비싸서. 최근 주요 닭고기 업체들이 공급 가격을 최대 10% 올리면서 소비자 가격도 함께 뛰었습니다. 조류 독감 유행에 공급은 줄어든 반면 환율 급등으로 수입 사료값은 치솟은 탓입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 여파로 용기 등 포장재 가격까지 오르면서 치킨집은 비상입니다. 올랐지. 우리가 뭐 비닐 포장해야 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장사도 안 되는데 올리고 너무 안 사가는 거야. 오른 건 닭고기뿐만이 아닙니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1년 전보다 각각 6%, 4% 넘게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원양주업 비중이 높은 명태와 오징어는 예년보다 10% 넘게 올랐고 커피 원두값도 한 달 새 10% 넘게 뛰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외식 등 생활물가 전반으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억눌려 있는 그런 이제 소비자 물가가 한꺼번에 치솟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해 150억 원을 투입하고 쌀과 계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전자제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통은 제품이 처음 나올 때 가장 비싸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내려가죠. 하지만 이제는 옛날 제품인데도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초슬림폰인 갤럭시 S25 엣지. 지난해 5월 출시된 구형 모델이지만 이번 달부터 11만 원 올랐습니다. 스마트폰은 최신 제품과 성능 차이가 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역주행한 겁니다. 부담이 되기는 하죠. 옛날에 쓰면 더 싸게 샀는데. 4, 5년씩 쓰고 또 한 번씩 바꾸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7월 나온 이 폴더블 스마트폰은 출시 때보다 가격이 10만 원가량 올랐고 이달 출시된 이 최신형 노트북 또한 전작과 비교해 가격이 최대 30%가량 높게 책정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들의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치플레이션에다 이란 전쟁으로 고환율까지 덮쳤기 때문입니다. 실제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범용 D램 가격은 지난 분기보다 최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구형 모델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이 반영이 되는데 삼성도 이제 앞으로 고가 정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구형 제품을 저렴하게 산다는 공식이 깨지고 오늘이 가장 싸다는 웃지 못할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쟁점은 바로 사용자성입니다. 진짜 사장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이 문제입니다. 캠코를 포함해 4개 기관 하청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이 법 시행 이후 첫 번째 판단인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배 기자, 결과가 나왔나요? 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공고 시정신청 심판회의를 오늘 오전부터 진행했는데요. 조금 전인 오후 8시쯤 이들의 신청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사용자성 여부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노동위에 심판을 요청한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기관 하청노조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서와 과업 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노조법상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당일부터 7일간 공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4개 기관은 하청노조가 개별 의제들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공고를 하지 않으면서 노조들의 시정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노동위의 인용 판단으로 4개 기관은 7일 동안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다른 노조와 노동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최종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해 공고해야 합니다. 만일 기관들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노동위 판단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는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총 267건에 달할 정도로 현장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 26조 원이 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민생 경제가 전시 상황이라며 위기라는 단어만 28차례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대통령과 장 대표 직접 만났을 땐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정 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네, 오늘 대통령 계십니다. 넥타이 색깔을 두고는 뼈 있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대표님 왜 빨간 거 안 맸어요? 색깔이 살짝 바뀌었는데. 저는 대통령님하고 깔맞춤 좀. 대통령님하고 정전의 대표님은 이렇게 넥타이 색깔이랑 비슷한 거 보니까 소통이 되는데 야당과는 소통이 안 되는데.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를 28차례나 언급하며 26조 2천억 원 규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이 없는 빚 없는 추경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체 추경안 가운데 가장 많은 10조 원이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비용과 소득 하위 70%에 최소 10만 원에서 60만 원씩 지급하는 지역화폐,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이라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며 현금 살포로 표를 사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와 숙박비 할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 사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직후 야당 의석으로 가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 이후 받은 영치금이 1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권에선 사실상의 기부금 모집이라고 비판하는데요. 영치금 어디에 쓰고 왜 필요한 건지 황병준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영치금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영치금이란 가족이나 지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전달금 등을 포함해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돈을 말합니다.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돈을 소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교정시설이 대신 맡아주는 겁니다. 교정시설 안에서 돈이 왜 필요할까 궁금한 분들 있으실 텐데 수용자들이 시설 안에서 간단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고요. 병원 진료비에도 쓰입니다. 입소를 하게 되면 계좌가 만들어지고 영치금 등이 그 계좌에 입금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금액을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신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영치금은 언어순화 차원에서 2020년 보관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영치금을 무려 12억 원을 받았다는데요. 이 돈을 교정시설에서 다 쓸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윤 전 대통령 수감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이 받은 영치금 중에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총 12억 4,028만 원입니다. 2위인 1억여 원의 10배 이상이죠. 이재명 대통령 연봉인 2억 7천여만 원과 비교해도 4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수용자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음식물에 한해 2만 원 이내라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까지 영치금 약 6억 5천만 원을 모았는데 5개월 만에 6억 원을 더 모았습니다. 대부분 지지자들이 보내줬을 것 같은데요. 그럼 윤 전 대통령은 이 많은 돈을 그냥 쌓아놓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을 350회에 걸쳐 거의 다 출금했습니다. 출금액이 총 12억 3,299만 원이니까 1회에 약 352만 원씩 인출한 셈입니다. 수용자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영치금을 가족 등에게 보낼 수가 있는데요. 수용자에게 부여되는 가상 계좌엔 400만 원이 한도여서 계좌 한도가 차는 대로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입니다.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규정에 400밖에 못 쓰니까 직원이 빨리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걸 인출이라고 그런다. 큰돈이 움직이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영치금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세 당국이 영치금에 세금을 매기려면 송금 세부 내역이 필요합니다.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대가 없이 준 50만 원 이하 영치금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50만 원을 초과하면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명단을 추려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현행법상 국세청이 이를 수집할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국회엔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에 영치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치금 계좌에 이렇게 많은 돈이 모인 경우가 참 흔치는 않을 텐데 어쨌든 이 관리하는 데도 나라가 좀 신경을 써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언뜻 영화 올드보이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BTS 앨범 수록곡 2.0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어두운 분위기 같지만 자세히 보면 멤버들의 분장과 소품이 유쾌합니다. 류주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두운 복도, 낡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수트를 입은 7멤버가 등장합니다.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 누아르 영화의 주인공 같습니다. 일렬로 늘어선 사내들과 대치하며 전진하는 모습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 속 이른바 장도리 액션씬을 재현한 겁니다. 멤버들의 손엔 무기 대신 효자손과 단소, 태극 부채 같은 한국적 소품이 들렸습니다. 누아르 감성에 한국적 해악을 녹여낸 BTS표 익살입니다. 역동적인 퍼포먼스 같은 것들도 함께 담고 있어서 방탄소년단의 여러 가지 면을 함께 보여준다는 면에서 재밌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 후반부 허름한 복도에서 화려한 펜트하우스로 이어지는 장면 전환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새 시대를 맞은 BTS 2.0을 상징합니다. 새 앨범에 수록된 곡 2.0은 공개와 동시에 빌보드 핫백 50위에 진입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소재로 또 한 번 현대적 감각을 뽐낸 방탄소년단. 그들이 예고한 BTS 제2막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중국의 시선 이태백이 달을 불러봅니다. 꽃과 함께 홀로 술을 마시다 벗이 없어 허전했나 봅니다. 꽃과 달 그리고 이태백의 그림자가 셋이 돼 함께 마십니다. 인간에게 달은 외로움을 달래주고 기쁨과 그리움을 함께 나누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The situation changed with the astronomical discoveries Galileo made in 1609 to 1612 by means of the newly invented telescope. Discoveries that included mountains on the moon. 그런데 17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달을 들여다보자 그 낭만에 금이 갔습니다. 토끼가 방아 찧고 신선이 유유자적할 것 같던 천상의 구슬이 아니었습니다. 산도 있고 골도 있는 지구 같았던 거죠. 중세의 우주관이 무너졌습니다. 달이 지구의 위성이고 지구도 태양을 따라 도는 지동설이 인정되면서 우주로 눈을 넓힙니다. 지구에서 올려다만 보던 우주가 이제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상상으로 바뀐 겁니다. 미국이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에 사람이 직접 타고 달 궤도를 탐사합니다. 단순한 탐험이 아닙니다. 우주 패권을 쥐려는 미국의 과감한 승부수입니다. 냉전 시대처럼 국력 과시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려는 치열한 경쟁이기도 합니다. 달에 묻혀 있다는 히토류, 핵 융합 발전 원료인 헬륨-3. 먼저 찾는 이가 주인이 되는 우주 제국주의가 펼쳐진 겁니다. 러시아의 과학자 치올코프스키는 지구에서만 영원히 인류가 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시인이 달을 벗삼아 술잔을 기울이고 노래 부르던 그런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무대의 초라한 구석에 있는 지구, 그곳에 사는 인간들의 퀀텀 점프가 시작됐습니다. 낭만을 뛰어넘어 생존의 무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4월 2일 윤종호 앵커 칼럼 달아달아 밝은 달아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내일부터 지역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예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말까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제주 산간에 최대 15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 20에서 60mm,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5에서 최대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수도권에는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7도, 부산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1도, 전주 23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